안녕하세요, 김두일 작가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시작합니다. 이름하여 일두법사 가라사대입니다. 원래는 김 작가의 생각으로 장명에 대한 고심을 했으나 너무 제목이 평이해서 구독자들의 관심을 얻기 힘들 것 같다는 아내의 조언을 받아들여 좀 더 도발적이면서 코믹한 느낌이 있는 일두법사 가라사대로 정했습니다. 대장동 블루스와 비슷한 포맷이지만 주제를 가리지 않고 어떤 사안에 대한 소개와 논평을 동시에 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얼마 전 한일 정상회담 직후의 여파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에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석열의 일본 반도체 산업 살리기 빅피처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2018년 한국의 대법원에서는 일제강점기 때 전범 기업들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8년 10월 30일에는 일본 제철에 대한 배상 판결이었고 11월 29일에는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식민 지배의 강제징용 자체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일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인 청구권이라고 하는 1965년도 한일 국교 정상화에서 합의된 것과 무관한 성격의 민사적 영역까지도 국가가 나서서 보이콧을 하는 실력 행사로 맞서고 있습니다. 바로 경제 제재와 무역 보복입니다.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한한다 라고 발표합니다. 일본은 해당 시행령 강화의 취지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서라는 너무나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결이 난 후 일본의 해상 자위대 소속 초계기가 대한민국 해군 함정들에 대해 총 4차례에 걸친 저공 위협 사건을 했던 일명 초계기 사건을 들먹여 가면서 한국이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을 규제한다라는 명분을 내세운 것입니다. 이 뭔 개소리야! 하지만 이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WTO 협약에 위반되기 때문에 제소를 피하기 위해 가져다 묵진 억지 명분, 즉 꼼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2019년 6월 29일 G20 오사카 정상회담에서 자유롭고 공평한 무역을 강조했던 공동성명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을 했다는 점에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등 외신에서는 일본이 자유무역에 대한 위선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구체적 경제 제재, 무역 보복의 내용으로는 1차로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대한민국 수출과 관련하여 포괄적 수출 허가에서 개별 수출 허가로 전환했고, 2차로 8월 28일에는 수출 대상으로 신뢰할 수 있는 100색 국가 27개국에서 대한민국은 제외한다 라고 하는 일명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조치는 외교적으로는 일본의 경제 제재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일 간의 정보통신 감청을 공유하는 한일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 일명 지소미아를 자동 연장을 하던 관례를 깨고 종료를 시켰으며, 경제적으로는 일본의 수출 제한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 본격적인 국산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민간 차원에서는 당시에 일본산 불매운동도 벌어지기도 했죠. 반도체는 한국의 산업에서 상당히 중요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대일 무역 수지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 일본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경제의 취약점을 노린, 급소를 노린 공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반도체에서 우리가 일본에 의지하는 소재, 부품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을 공격할 건덕지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만성적인 대일 무역 수지 적자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1986년 뒤늦게 D램 메모리 생산을 기점으로 반도체 시장에 뛰어든 대한민국은 후발주자였지만
90년대부터 미국과 일본 기업들에게 역전을 했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한국의 기업들이 완벽한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2000년에서 2010년도에 이르는 기간에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계와의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났고 2010년 이후에는 소재, 부품, 장비, 일명 소부장 업계만이 생존해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만약 한국이 반도체 소부장 산업을 육성하는 데 성공한다면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가장 핵심적인 판매처를 잃어버리게 되고 도리어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세계 포토레지스트 시장 점유율 25%를 차지하고 있던 도쿄 오카 공업의 경우 심각한 매출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무역 보복이 시작되고 약 3년이 지난 2022년을 기점으로 일본의 3대 수출 규제 제품은 모두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2022년 9월부터 국내 불화수소 제조업체인 솔브레인을 통해 국산화 불화수소를 사용하고 이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수요를 대부분 충당할 수 있으며 일본 규제의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삼성전자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국산화에 성공하여 이미 생산 수준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발표도 이어졌죠. 2022년 8월 6일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비롯한 모든 가전 생산 공정에서 일본산 소재를 모두 교체하기로 했다라는 발표까지 했는데 이는 이재용 회장의 지시에서 비롯된 것이며 일본이 와서 비로도 늦었다라고 하는 격한 반응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삼성이 이 정도 격한 반응을 보이게 된 이유는 일본이 안정적 소재 공급처로서의 신뢰를 스스로 깨버린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거론되었습니다. 한일 간의 정치적 갈등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로도 늘 있어 왔지만 적어도 경제 문제로 번지지는 않았는데 대법원의 판결을 정치 쟁점화해서 반도체 소재의 수출을 제한한 일본의 규제 조치를 본 이후 이러한 경제 보복의 재발 가능성을 막기 위한 자구체기로 국산화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입니다. 기술의 허들보다는 오래된 공급망으로서의 신뢰 관계 때문에 이어져 온 무역 거래 관계였는데 그것을 일본 측에서 깼으니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 되겠지요. 즉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이라는 사법부의 판결, 그것도 개인과 기업 간의 분쟁에 대한 민사적 판결의 영역을 국가가 나서서 국가 간의 외교 통상의 문제로 일으킨 일본이 명분적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에 놓이게 되었고 나아가 일본이 수출을 제한한 반도체 소재에 대한 국산화에 성공을 해서 무역수지 적자 해소와 나아가 좀 더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추는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실리적 측면에서도 우위를 갖출 수 있다는 유리한 고지를 대한민국의 반도체 업계는 얻었는데 뜻밖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의 석연치 않은 노골적 친일 외교가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원인은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에서 비롯되었지만 과정은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으로 보복을 했다는 것이고 결과는 의도치 않게 반도체 소재에 대한 국산화를 통해 일본 기업은 힘들어지고 한국의 반도체 공급망은 더 탄탄해지는 우리의 해피엔딩으로 이어지고 있었는데 곧 그 결말을 앞두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윤석열 정부가 이를 막으려고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10월 윤석열 정부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끊는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정부에서 지원해주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는 분명히 국산화에 기여를 한 바가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산화 성공 직후에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되고 글로벌의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그 시점에서 그 지원 프로그램의 가동이 중단된 것은 분명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당시 이 뉴스를 처음 접하던 시절만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저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지우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었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지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는 저조차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023년 1월 19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반도체 기술을 많은 나라에서 생산함으로써 함께 또 공유할 거는 공유해 나가고, 또 우리가 기술에 좀 앞선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런 협력 사업을 통해서 반도체 공급망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를테면 반도체 기술을 여러 국가에 타국에 전수하겠다는 것인데,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여기에 기술적 생산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기업의 반도체 기술은 국가 경제에도 대단히 큰 이바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어떤 의도로 도대체 그 반도체 기술을 타국에 공유하겠다는 발언을 하게 된 것일까요? 2023년 3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이틀 앞두고 삼성전자는 일본 내 반도체 연구 개발의 새로운 거점으로 디바이스 솔루션 리서치 재팬 DSRA를 출범함과 동시에 일본 현지에 반도체 총괄 연구소를 두고 일본 연구 인력 확보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발표합니다. 삼성전자의 이 같은 조직 재정비는 최근 한일 관계의 개선 무드와는 무관하다라고 밝혔지만, 이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라고 시기적으로 아주 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새로운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기에도 적합치가 않고 이미 국산화에 성공한 소부장 관련한 리서치를 하기에도 이치상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일본 기업이 주요한 삼성 반도체의 고객도 아닙니다. 도리어 반도체 연구개발센터가 일본에 있다고 하면 기업의 기업 유출을 걱정, 도리어 반도체 연구개발을 일본에서 한다면 삼성전자의 기술 유출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대체 삼성은 왜 일본에 반도체 연구소를 만들고 투자를 하겠다는 것일까요? 2023년 3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방문을 앞두고 300조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고 발표합니다. 경기도 용인의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15개 지역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첨단 산업의 메카로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좀 이상한 것은 이 300조라고 하는 돈은 삼성에서 투자한다는 것인데 왜 정부에서 발표를 하는 걸까요? 실제 300조라고 하는 이 돈도 신규 투자의 성격이라고 하기보다는 중장기에 걸친 민간 기업의 장기적인 프로젝트 어젠다에 해당하는데 마치 정부의 사업인 것처럼 발표가 된 것입니다. 심지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는 수도권 내 공장 증설과 관련된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개정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만한 것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 숟가락을 얹는 것일까요? 그런데 3월 21일 윤석열의 국무회의 발언을 들으면서 일두법사는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삼성이 투자를 결정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을 대거 유치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국산화에 성공한 우리 반도체 소부장 업체가 아닌 망해가는 일본 소부장 업체를 굳이 우리 반도체 단지에 유치를 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세계 반도체 단지의 소재, 부품, 장비를 일본산으로 채울 생각이라는 것일까요? 결국 지난 10월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 대한 지원을 끊는 것에서부터 대단히 반도체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그 대단히 반도체 단지에 일본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국익이 아닌 일본의 국익이라는 빌드업을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정이었나? 라는 결론을 내리지가 않을 수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삼성은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 것에 있어서도 미국 정부로부터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려면 수율의 기밀까지 엑셀 파일로 공개하라는 압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에 있어 수율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영업 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 정부는 보조금을 대가로 뻔뻔하게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삼성 입장에서는 굳이 미래 먹거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파운드리 공장을 미국에 지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간절히 원했던 것이고 윤석열의 등 떠밀기에 의해 충분한 검토 없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그 무렵 바이든의 방안에 맞춘 급한 투자 발표가 아니었나라는 의심이 들 법한 게 각종 독소 조항으로 가득한 미국 내 반도체 시설 투자가 삼성의 스타일이라면, 제가 아는 삼성의 스타일이라면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2021년까지 우리 무역 수지에서 가장 월등한 이익을 가져온 대중국 수출이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가장 월등한 적자를 기록한 국가로 완벽하게 변모했습니다. 이 또한 윤석열이 후보자 시절부터 주창했던 반중 정서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의 핵심은 반도체고 그 수출길이 지금 막혔기 때문에 삼성의 실적 저하와 대한민국의 무역 수지 적자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비롯되었다라고 주장을 해도 조금의 과장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일두법사 가라사대. 윤석열 대통령의 극단적 친일 외교는 우리의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우리 미래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윤석열이 스스로를 한국 신민이라고 여겨서 일본의 이익을 우선 챙기는 것 때문인지, 혹은 그가 워낙 무능해서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는 것인지는 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사실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위험하고 무능한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미래의 가치는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를 빨리 권좌에서 끌어내리는데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항일 투쟁을 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의병과 독립운동가들의 심정을 지금 2023년도에 제대로 느끼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또한 2023년 현재 과거 일제강점기 때의 고통스러운 역사의 한 줄기였던 독립운동을 또다시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고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잘못 뽑은, 나는 뽑지 않았으니까 잘못 뽑힌 대통령 때문입니다. 빨리 그를 내려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일두법사 가라사대 1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hots.